자, 50쪽 갑시다. 자, 지구의 복사 평형인데 너희들 그 1학기 때입니까? 작년입니까? 대류, 전도, 복사 배웠지? 그때 대륜이 전도니 복사니 하는 건 뭐였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이었다. 그지? 그래서 복사라는 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했지? 복사라고 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올 때 무슨 형태로? 복사 형태로 온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물체의 표면에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 복사의 방법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복사 에너지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흡수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방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잖아. 균형이잖아. 맞지? 그러면 자, 물체가 흡수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그 물체가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하고 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비교했는데 그게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에너지를 받은 양과 내어놓는 양이 뭐 하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다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 흡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방출하는 게 더 많으면 온도가 내려갈 텐데 흡수하는 것과 방출, 인과 아웃이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사 에너지에 의한 평형에 도달했다. 완벽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사 평형이 지금 지구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요. 지구의 경우에는요. 태양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복사 에너지를 받죠. 이게 뭡니까?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 하기도 한다? 방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뭐 하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복사 평형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을 좀 조사해보면 거의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걸 우리가 수치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에 그림이 있죠? 자, 한번 쭉 봅시다. 이게 지표고요. 이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책에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쉽게 얘기해서 100%의 복사 에너지를 태양이 누구한테? 지구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100 중에서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게 30이니까 실제로 지구가 받아들이는 건 얼마입니까? 7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00에 30을 빼면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 근데 보면요. 그 70 중에서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게 얼마고요? 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표에 흡수되는 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그 책에 보세요. 책에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A,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30 반사. B, 대기와 구름에서 얼마 흡수? 20 흡수. 그 다음 지표에서 얼마 흡수? 50 흡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 대기하고 지표하고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70만큼을 흡수한 겁니다. 문제 없니? 그러면 보나마나 대기와 지표를 합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70이 돼야 되겠죠? 보세요. 우주로 방출. 자, 다시 우주로 방출. 어쨌건 딴 것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주로 방출하는 게 70이 되고 있죠. 됐나요? 그러면 지구는 뭐 하고 있다?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기에서 흡수하고 다시 지표로 보내고 또 이게 바로 좀 이따 하게 될 온실 효과긴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뭐 해서 같아서 평형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냐? 자, 그 다음 온실 효과 한번 보자. 너희들 그 지구온난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지구온난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데 지구온난화는 너무 더워져서 나쁜 거지만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한 거야. 왜냐면 너희들 뭐 일교차, 연교차 이런 말 들어봤지? 이 온실 효과라는 건 뭐냐면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쉬운데, 이 그림 보면 이거는 지금 대기가 없는 달이야.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공기층이 둘러싸여 있으면 걔가 우리 겨울에 잠바 입제, 옷 입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받았다가 받은 만큼 곧장 나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는 따뜻하고 좋은데 밤이 되면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야. 왜? 온실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자 봐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당연히 내놓을 거 아니야. 내놓잖아. 이게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야. 물론 나가겠지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대기가 다시 적외선 형태로 지표로 되돌려 주는 거야. 요것 때문에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맞지?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노? 대기가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를 지표로 다시 되돌려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 평균 온도가 약 몇 도쯤 된다? 15도쯤 된다. 사실 태양하고 달, 태양하고 지구를 비교하면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해. 그런데 달은 뭐가 없고 온실 효과가 없고 지구는 뭐가 있는 거야?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기온 차이를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온실 효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대기가 다시 에너지를 되돌려준다고 했는데 이 역할을 가장 잘 해주는 대기가 CO2야. CO2. 그래서 CO2가 많아지니까 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뭐라고 하는 거야? 다음에 보게 될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야. 봐봐.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해서 생기는 거야. 자, 지금 저 첫 번째 그래프 봐봐. 대기 중에 무슨 농도라고 돼 있니?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돼 있지?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왜 그렇지? 너희들 화석연료란 말 들어봤지? 어떤 걸 화석연료라고 하지? 석유, 석탄 이런 건 전부 화석연료야. 화석연료의 주 성분이 누구냐면 C, 탄소야. 탄소가 산소를 만나면 뭐가 생기니? CO2가 생기잖아. 근데 내가 아까 대기 중에서 에너지를 다시 지표로 되돌려주는 대표적인 기체가 누구라고 했어? CO2 기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기 중에 CO2가 계속 많아지게 되면 되돌려주는 에너지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자꾸 상승을 하겠지. 그게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딱 볼 수 있는 게 봐. 왼쪽 그래프는 대기 중 CO2 농도고요. 오른쪽은 평균 기온인데 CO2 농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고 있노?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지구가 더워진다. 이거를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지구온난화가 되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너희들 북극과 남극에 뭐가 있어? 빙하가 있지. 빙하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일본 같은 놈들은 잠기는 거야, 자꾸.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새 막 태풍 같은 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오고 하잖아. 그지? 그런 기상 이상도 지구온난화하고 뭐 하는 거야? 감소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빙하가 면적이 감소하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육지 면적이 자꾸 뭐 합니까? 줄어들게 되고 한여름에 미친 듯이 더운 거야. 야, 그리고 겨울에는 원래 좀 추워져야 되지. 근데 지금 겨울에 너무 안 춥잖아, 사실은. 쌤 같은 경우에 지난 겨울에 패딩을 한 번도 안 입었어. 별로 크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하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거기 51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사평행에 대한 설명이다. 복사평행이라는 건 흡수하는 것, 들어오는 것과 방출하는 것, 나가는 게 같은 겁니다. 복사평행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같다 하셔야 되죠. 같다. 이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같으니까 온도는 뭐하다? 일정하다 하시면 됩니다. 7번.
자, 오른쪽 그림은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볼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인데 일단 대기와 구름에서 20 흡수하고 지표에서 50 흡수했어. 합치면 얼마야? 30 어디 갔어? 대기에서 반사된 게 30%. 맞아. 이 글자 보여? 그러면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 양인 30%. 문제 없죠? 그 다음. 그러면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그랬죠? 자, 보세요. 대기와 구름에서 얼마 흡수합니까? 20 흡수하재. 그 다음 또 어디서? 지표에서 50 흡수하재. 2개 더 해야 되지? 얼마? 70을 흡수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요 값도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흡수한 만큼 방출이니까 70.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8번 갈까요? 자, 8번. 다음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대기가 있는 지구는 온실 효과로 대기가 없는 달보다, 야, 아까 연평균 낮 기온이 지구가 높았어, 달이 높았어? 지구가 높지. 왜? 태양하고의 거리는 비슷하지만 무슨 효과? 온실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가 없는 달보다 어떤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지. 기본적으로 봐.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놓으면서 복사 평형이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으면서 적게 내놓고 복사 평형이야. 어쨌건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더 어떻게? 높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9번.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자, 야, 지금 문제에서 너희들 지금 그 지구의 대기에 가장 많은 게 누구야? 질소지. 뭐 이산화탄소냐, 이씨. 질소가 70% 넘는데. 또 산소지. 산소가 20%쯤 되지.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산소하고 만약에 질소가 온실기체라면 우리는 더 죽습니다, 지금. 온실기체가 아니야. 그래서 답 몇 번이야? 1번과 2번 알아두세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1번, 2번이 답이고, 그렇다면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무슨 기체다? 온실기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워낙 공기 중에 CO2가 많다 보니까 요게 보통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겁니다. 됐냐? 자, 10번. 1850년대 이후에 대기 중 A 농도를, 자, 1850년도 이후에 뭐가 됐노? 산업화되고 연료를 많이 태우니까 CO2 농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뭡니까? 대기 중에 CO2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연평균 기온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골라봐라 이 말이죠. 자, 볼까요? 1번. 기체 A는 산소. 아까 선생님이 산소는 온실기체가 아니라고 했죠.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 기체 A의 농도가 증가한다. 화석연료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이 대체로 뭐 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맞고요. 이 기간 동안 해수면은 대체로 하강했을 것이다. 야, 온도가 올라가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해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을 해서 육지의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해수면은 하강이니까 틀렸죠. 이렇게. 됐나요? 자, 거기 한번 봐봐. 52쪽 실험 한번 해볼래? 52쪽 실험. 얘들아, 그 52쪽 실험이 뭐냐면은, 그거 봐봐. 그림 봐봐. 디지털 온도계를 꼽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있고, 컵이 이렇게 온도계를 꼽은 컵이 있죠, 그림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니? 등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이 등에서 이제 뭐가 가는 거야? 복사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 그럼 컵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래, 시간이 막 지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다가 이 정도 온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잘 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야.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또 뭐 더 있을 것이다?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있을 텐데 뭐가 더 많기 때문에 흡수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거야. 근데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방출하는 에너지하고요. 적외선 등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에 도달했다? 몇 분입니까? 약 20분부터 뭐 했다? 복사평형에 도달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탐구 1번 보죠. 1번. 컵 속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건 맞지만 계속 높아지면 틀리지. 왜?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높아지잖아. 2번. 20분 이전엔 온도가 상승하고 있었지?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그렇진 않아. 뭐도 해.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해. 무조건. 맞지? 에너지가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방출합니다. 다만 흡수하는 게 더 많을 뿐 안 하는 건 아니야. 방출. 그러니까 흡수도 하고 방출 다 합니다. 3번. 20분 이후에 컵 속의 공기는 온도가 일정한 걸로 봐서 평형. 20분 이후에 컵의 에너지 흡수량은 방출량과 같다. 그게 평형이잖아.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 맞죠? 답은 XX555 이렇게 되면 되죠. 자, 2번 봐라. 온도 올라가는 가 구간은 아직까지 뭐에 도달하기 전? 평형에 도달하기 전. 그리고 나 구간의 온도가 일정한 걸로 봐서 나 구간이 평형에 도달. 그러면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딱 두 글자 적으면 되지. 같다. 이렇게. 그게 평형이니까. 됐나요? 너희 그때 기출문제로 내신 속속 1번부터 7번까지는 풀지 않았나? 그러면 8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세요. 55쪽에 8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17번까지 풀어보세요. 자, 다 불러줄게. 8번에 1, 5, 8번에 1, 5, 9번에 3, 10번에 1, 11번에 2, 12번에 3, 13번에 5, 14번에 4, 15번에 이산화탄소, 16번에 3, 17번에 3. 자, 8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질문. 틀린 거 질문해. 8번요. 8번 보자. 복사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복사에너지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하잖아. 대류는 공기가 움직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전도는 물질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맞아, 1번. 온도가 높건 낮건 에너지를 방출하죠. 높으면 많은 양, 낮으면 적은 양. 온도에 관계없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모두 같다. 온도가 높으면 많고 낮으면 적은 거 아닙니까? 틀렸죠. 아까 1번은 맞다고 했고. 지구 복사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이다. 야, 지구 복사에너지면 뭐야? 지구가 방출하는 거지. 태양이 방출하는 건 태양 복사에너지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복사를 받고 있다. 맞잖아. 태양이 쉬진 않잖아. 뭐 태양이 일요일날 쉬나? 아니지? 계속해서 방출해주지? 다 몇 번이야? 1번하고 5번. 됐어. 또 질문. 모르면 질문해라.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없냐? 넘어갈까? 넘어가. 12번부터 17번까지 중에 질문. 다 아나? 확실하지? 자, 그 다음 갑시다. 신도나 갑시다. 거기 58페이지 갑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저 민규가 싫어하는 거 이 나온다. 네가 싫어하잖아. 맞지? 다 싫어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상현상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물하고 관계가 있지. 그래서 대류권 배울 때 대류권도 대류가 있고 중간권도 대류가 있는데
중간 거는 수분, 물이 없어서 기상현상이 없고 대륙 거는 물이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물부터 배워보는 겁니다. 너희들 물이 액체 상태인 걸 물이라고 하고 맞나? 물이 기체가 되면 뭐가 되노? 요걸 뭐라고 합니까? 증발. 반대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하죠? 응결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죠? 물 표면에서. 그러니까 끓는 거와 증발의 차이는 끓는 거는 물의 내부에서부터 수증기로 바뀌어 나가는 거고 증발은 물의 표면에서부터 물이 날아가는 거. 수증기로. 어쨌든 증발. 수증기가 물 되는 건 응결. 증발에 빨래가 마른다든지 물을 떠놓으면 물이 사라진다든지. 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니까. 뭐든 젖었는 게 마르는 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죠. 햇빛 강하고 바람 많이 불고 건조해야 되고 등등. 응결은 반대죠. 음료수 캔 표면에 왜 우리 얼음물 같은 거 옆에 물방울 맺히잖아. 봐봐. 이게 얼음물이잖아. 얼음물 온도가 매우 낮지. 주변에 뭐가 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가 있다고. 수증기가 얼음물 표면에 딱 건들리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지. 그래서 컵이나 얼음물 담긴 컵이나 캔 음료수 같은데 물방울이 퐁퐁 맺히는 겁니다. 새벽에 식물에 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도 새벽이 되면은 시간이 조금 이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해가 뜨고 하니까. 밤중에 추웠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다시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면서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안개가 기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기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색깔이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니면. 이 교실 안에 수증기 있어 없어? 있지? 보여? 안 보이잖아. 너희들 주전자 물 끓이면 주전자의 꼭지에서 이렇게 막 하얀색 막 올라가지? 그거 수증기 아니야. 주전자 안에서 나온 수증기가 나올 거 아니야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즉시 온도가 어때? 낮지? 빨리 물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김서리는 거, 안개 이런 거 전부 다 수증기 아닙니다. 수증기가 뭘로 바뀌는 거다? 물로 바뀌어서 보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증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알겠냐? 물안개 이런 것도 수증기 아닙니다. 물이지.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그거 배웠지? 용해도 배웠던 거 기억나지? 용해도가 뭐였어? 일정한 양의 용매, 그때 기준이 100g이었죠? 용매 100g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해도라고 했죠.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물을 이렇게 처음에 담았어.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물의 양이 줄어. 좀 이렇게 물의 양이 줄어가지고 더 이상 높이가 안 바뀌어. 왜 그러냐면, 자, 봐. 물의 양이 줄었다는 건 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발을 했다는 거지. 잘 보세요.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특정한 요만큼의 공간이 있지. 요 공간에 뭐가 자꾸 늘어나니? 수증기가 자꾸 늘어나지. 근데 재밌는 건 용매도 일정한 양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정해져 있듯이 특정한 어떤 부피, 특정한 공간에도 수용할 수 있는, 즉 가질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모든 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 물컵도 용량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특정한 공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넘어가면 더 이상 수증기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 지나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안 줄어드는 거야. 왜? 마치 설탕을 아무리 더 넣어도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해합니까?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용질을 용해도라고 했다면 바로 이겁니다. 특정한 공간에 가질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이 100인데 만약에 100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로 가지고 있는 거 맞나?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0에다가 똑같죠, 이거는. 그런데 내가 100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데 뭡니까? 한 50밖에 안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라는 게 기준이 있었지? 마찬가지야.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준이. 왜냐면 공기 2kg가 되면 수증기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잖아. 500g이면 조금밖에 수용 못하잖아.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을 몇 킬로로 삼는다? 공기 1kg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자, 용해도 그래프하고 좀 비슷합니까? 자, 봅니다. A점. 자, 봐. B점. C점. 차근차근 보자. 자, C부터 가자. C에서 이렇게 할까? A에서. 먼저 A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 얘들아, 그래프 한번 봐봐. A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니? A점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가면 되지? 거기 얼마입니까? 10.6이가? 맞지? A 10.6 맞지? 여기 그대로 왼쪽 가면. 그래서 A의 현재 수증기량 얼마다? 10.6 얼마다? g이다. 기준은 공기 몇 킬로그램 속에? 1kg 속에. 이렇게. 그럼 B는? B는 얼마입니까? 현재 수증기량. 여기로 왼쪽으로 쭉 가면 되죠? 얼마입니까? 20입니다. 20.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C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왼쪽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A하고 똑같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6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그런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이걸 한번 봅시다. 포화 수증기량을 봅시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내가 수증기를 얼마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용해도가 똑같아. 너희들 용매의 용질이 많이 녹을지 적게 녹을지를 결정하는 게 그때 뭐였는지 기억나? 온도였잖아. 온도가 높으면 소금이든 설탕이든 잘 녹잖아. 그런 것처럼 A 온도가 몇 도니? 15도제. 그러니까 A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결국 15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되는 거야. 그래프 그려놨잖아요. 근데 A가 어디 위에 있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A에서 포화 수증기량도 얼마가 되는구나? 10.6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C 볼까? B 볼까? B도 마찬가지 그래프 상에 있지?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나 2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나 어떤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해하냐? C는 몇 도야 지금? 25도 아니야? 그러면 25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가 되는 거지? 20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뭐가 보이니? 얘들아, A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같지?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왜? 최대 가질 수 있는 양 그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20, 20? 그러면 1kg의 공기당 20만큼의 수증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슨 상태구나? A하고 B는 포화 상태구나. 똑같이 용해도도 그래프 상에 있으면 포화 상태였잖아. 근데 C는 어떻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건 20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0.6밖에 안 되지? 아직까지 뭐다? 포화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무슨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불포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얘들아, 요 C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자. 지금 봐봐. 쌤, 얘를요 열로 가도 포화가 되고요, 물론 열로 가도 포화가 돼.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려면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바꿔줘야 되니까 한 가지만 변화를 시켜서 포화로 가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스란히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그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포화가 되는 거 맞지? 첫 번째,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노? 현재 수증기량이 더 있어야 되지? 그래서 C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수증기량을 뭐 해주면 된다? 늘려주면 되지.
얼마나 더 늘려주면 되는 거야? 9.4만큼 늘려주면 되겠지. 또는 두 번째, 이쪽으로 그대로 가면 되지. 현재 25도인데 몇 도까지? 15도까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C도 뭐 할 수 있다?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슬점 봅시다. 자, 이슬점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 증발과 응결 맞나? 자, 그럼 보세요. 자, 현재 지금 수증기야. 온도를 10도, 8도, 9도, 3도 낮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증기가 뭘로 바뀌기 시작하겠어? 물로 딱 바뀌기 시작하겠지? 바로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이 딱 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슬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야, 그러면 도대체 이슬점은 뭐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세요. 자, 요점의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니? 14.7이야. A점의 현재 수증기량은 14.7g. 얘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의 현재 수증기량 얼마니? 27.1g. 맞지? 그대로 왼쪽 가니까. 지금 보세요. 이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봐야 돼? 낮춰봐야 돼? 낮춰봐야 되지? 낮추다 보면 불포화에서 어디에 도달했어? 포화에 도달했지? 포화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포화라는 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10이야. 온도를 더 낮춰. 그럼 내가 9, 8, 7밖에 수용을 못해. 그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2g, 3g은 다시 뭐 해야 돼? 마치 용해도에 석출하듯이 물로 되돌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결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 27.1이면 어디에 도달하면? 요점에 도달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슬점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응결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책에 줄 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봐봐. 실제 수증기량이 14.7일 때 이슬점 몇 도니? 20도지. 현재 수증기량이 27.1이니까 이슬점 몇 도니? 30도지. 이슬점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 현재 수증기량에 비례한다. 무슨 뜻이야?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도 높고, 중요해 이거. 현재 수증기량이 작으면 이슬점은 뭐하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점이 물론 응결이 시작된 온도 맞거든요. 맞니? 맞는데 다르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온도를 낮추다가, 즉 냉각을 시키다가 무슨 상태가 되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의 온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슬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면 요점에 갔을 때가 이슬점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즉 냉각을 하다 보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슬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수증기량만 똑같다면 뭐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지. 이슬점까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갑시다. 지만 봐. 자, 얘들아. 요거 이슬점이지. 책에도 A로 설명이 돼 있죠? 돼 있네. 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봐봐. 14.7 맞나? 야, 근데 원래 현재 수증기량도 얼마였어? 14.7이지.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나 이슬점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나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줄 거 보세요. 실제 수증기량하고 뭐에 도달했을 때 같다는 거지. 어디에서? 이슬점에서의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 즉 포화 수증기량이 뭐하다? 같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문제 풀 때 쓰이니까. 이거 됐습니까? 야, 그 다음에 너희들 용해도 할 때 뭐 많이 했었지 우리?
얼마가 석출되는지 많이 했었지. 똑같은 거야. 얼마가 응결되는지를 구해보자. 지금 봐. 이걸 내볼까?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니? 14.7입니다. 얘를 몇 도까지 냉각을 하냐면 A2' 그러니까 온도 10도까지 냉각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1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그래프 봐. 1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죠? 7.6입니다. 현재 내가 14.7을 가지고 있어. 근데 10도에서는 7.6밖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4.7에다가 뭐 한 만큼? 7.6을 뭐 한 만큼 뺀 만큼 뭐 한다? 응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응결량이 되는 겁니다. 즉 이만큼이 뭐 돼야 되는 거야? 응결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였나? 얘가 아까 27.1이었습니까? 얘를 역시나 몇 도입니까? 10도까지 냉각을 시켜봅시다. 오케이? 야, 그러면 현재는 수증기량이 27.1이거든요? 그런데 10도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7.1이죠. 그렇다면 27.1에다가 7.6을 요 뺀 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응결해야 되는 응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 59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자. 1번 보겠습니다. 증발과 관련된 형상, 응결 골라보자. 이슬이 맺히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지? 응결. 안개는 역시나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서 응결되는 거지? 응결이니까 니은 여기에. 빨래가 마르는 건 증발.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건 역시나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니까 응결. 이렇게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골라봐라. 일정한 양의 공기가 우리는 알고 있죠. 몇 킬로그램? 기준은 1kg.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는 말이잖아. 수용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으면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게 뭐냐? 기온이 아니냐?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뭐 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빨래도 잘 마르는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아까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현재 수증기량이었지?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면 여기가 이슬점. 현재 수증기량 여기면 여기 이슬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슬점 뭐 한다? 높아진다 해야지.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기온이 높을수록 야들아 내가 방금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니?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했지. 야 온도 높인다고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냐? 그렇지는 않잖아. 틀렸어.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게 중요한 핵심이지. 실제 수증기량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서 기온을 낮춘대. 방금 그래프 또 봤잖아. 아쉽게 지웠네. 그래프에서 이게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기온을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은 뭐 합니까? 감소하겠지.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슬점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얘는 분명히 현재 수증기량이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나?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 높아지고 현재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뭐하다? 일정하다 하셔야 되죠. 됐습니까? 감소하고 일정하다. 지금 하는 거 꽤 어렵습니다. 자, 포화 상태의 공기는 그래프 상에 있는 걸 찾으면 되냐? A. 불포화는 나머지 B, C, D가 불포화. B, C, D.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옆에 적으세요. 온도가 같은 공기.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려면요 온도가 같아야 되죠. 왜? 포화 수증기량은 누가 결정하니까?
온도가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A랑 C랑 D가 뭐 합니까? 온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답은 온도가 같은 A, C, D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건 온도고요.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현재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 4번에서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라고 돼 있냐? 그럼 적을까?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작은 공기. 현재 수증기량이 가장 작은 공기를 찾으면 되지. A하고 B는 20, C는 14.7, D는 7.6이니까 D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5번. C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이슬점. 봐. C가 이거지 얘들아. 냉각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음결이 시작되니까 몇 도야? 20도. 적으세요. 20도.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 아까 다시 얘기하자.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맞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14.7. 이게 얼마다? 14.7. 3번 동그라미 쳐. 1kg. 우리 왜 용해 살 때도 그랬잖아. 쉽게 내면 용매를 100으로 주고 어렵게 내면 200으로 주고 300 주고 이러잖아. 50 주고. 근데 이게 쉽지. 몇 킬로그램? 1kg. 그러면 이 Y값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자, 몇 도에서 몇 도로 냉각했어? 15도로 냉각했어. 봐봐. 얘를 15도. 요까지 냉각을 시켰습니다. C의 현재 수증기량 원래 얼마였습니까? 14.7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도? 1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10.6입니다. 그러니까 14.7에서 10.6을 빼서 얼마가 되죠? 4.1g이 되니까 답은 몇 그램? 여기 식이 있네. 14.7에서 얼마 뺀 거야? 빼서 얼마? 4.1g.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10분 휴식. 61조 합시다. 습도 이야기 할 건데 너희들 습도가 뭔지 느낌은 알지? 습도라는 건 이런 거지. 습한 정도? 습도가 높다. 뭔가 꿉꿉하다 이런 의미지. 그지? 그 다음에 습도가 낮다. 매우 건조하다. 이제 갈수록 습해지는 시기죠. 그죠? 겨울철에는 굉장히 건조한 시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습도는 두 가지야. 상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가 있는데 절대 습도라는 건 진짜 습도, 즉 수증기량이 얼마인지를 보는 건데 그것보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기준에서 얼마나 습하냐, 습하지 않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같더라도 기준이 좀 달라지고 뭐 조건이 달라지면 습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우는 상대 습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야. 그러면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란 얘기지? 두 가지란 얘기지. 뭐하고 뭐란 얘기야? 포화 수증기량이 바뀌어서 습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실제 수증기량이 바뀌어서 습도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야, 아까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나? 내가 두 가지만 했는데 이슬점을 결정하는 건 뭐고? 현재 수증기량이고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건 뭐였지? 기온이었지. 온도였지. 그러니까 봐봐리.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설사 실제 수증기량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온도가 바뀌면 뭐 한다는 얘기야? 습도는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온도가 일정해. 그럼 이게 일정한 거 맞지? 그러면 뭐가 바뀌면 실제 수증기량이 바뀌어서 뭐 할 수 있다? 습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우리 A점 여기 있네.
우리 A점의 습도공 구해보자. 자,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노?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야. 자, A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알고 싶으면 온도 25도에서의 뭘 보면 돼? 포화 수증기량을 보면 돼. 얼마야? 20. 그러니까 25도에서는 공기 1kg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라는 거죠? 20g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10.6이 들어있으니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100을 하면 되는 거야. 대략 50.3입니까? 퍼센테이지로? 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25도에서 내가 최대한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요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맞나?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똑같이 수증기를 요만큼 가지고 있어도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습도가 높다는 얘기야. 근데 똑같이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온도에서 이만큼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습도가 뭐하다? 낮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습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상대 습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거기 교재 60페이지에 A의 뭡니까? 수증기량은 얼마가 됩니까? 53%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지. 봐봐. 이게 만약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면 대략 요 정도만 뭐 하고 있다? 지금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상대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한번 구분을 시켜보자.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 습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포화 수증기량 분해. 요거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뭐야? 현재 수증기량. 쉽게 생각하자. 야, 그러면 습도의 변화를 보려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하다면, 야, 기온이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기온이 일정할 때는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바로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일정할 때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습도가 높은 거고 작으면 습도가 낮은 겁니다. 문제 없나? 그 다음 이번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대. 얘들아,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있을 점이 뭐 한 겁니까? 일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냐? 아까 현재 수증기량에 따라 있을 점이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건 있을 점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때는 뭘 보면 되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을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이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게 기온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거야. 봐봐. 잘 봐. 얘가 커지면 습도가 낮아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서 습도는 낮아지는구나.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습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그 내용이 거기 60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의 기온이나 상대 습도나 있을 점을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좀 눈에 띄노? 있을 점. 그렇지. 있을 점이 지금 거의 변화가 있나 없나? 거의 변화가 없지? 자, 지금 보면 하루 중에 있을 점이 거의 일정합니다. 얘들아, 있을 점이 일정하다? 뭘 의미할까? 있을 점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냐? 그럼 있을 점이 일정하다는 건 하루 중에 현재 수증기량은 어떻다는 얘기죠? 거의 변함이 없다. 완벽히 일정하진 않지만 거의 일정하다. 야, 아까 상대 습도를 결정하는 건 뭐였어?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뭡니까? 포화 수증기량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봐봐. 이슬점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뭐가 증가하니?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아까 그래프 봤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야.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뭐가 감소합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겠네.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돼야 되죠. 확인할까? 이게 기온이제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지. 이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 중에 습도를 변화시켜주는 요인은 현재 수증기량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변해서 습도가 변하는 거지. 사실상 이슬점 일정으로 봐서 현재 수증기량은 뭐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기온이 제일 높은 낮 12시에 습도는 제일 낮고요. 기온이 제일 낮은 새벽과 밤에 습도는 높다. 이게 그 60페이지 그래프의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61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기온이 32도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현재 수증기량이 15란 얘기지. 상대 습도를 어떻게 구해야 돼? 그 온도 지금 몇 도야? 32도지. 32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얼마니? 30이잖아.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15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죠? 100이니까 몇 퍼센트? 현재 습도는 5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요? 7번. 자,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볼까요? 뭐 딱 봤을 때 불포화, 포화. 세 개 중에 현재 수증기량은 누가 제일 많은 거야? A가 제일 많은 거야. 뭐 그 정도. 그렇다면 이슬점은 누가 제일 높아야 돼? A가 제일 높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분석이 돼야 돼. A랑 C랑 얘들아 온도가 어때? 똑같지?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야. 이해하냐? 자, 관론에 한마디말을 써서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A는 현재 25도 아이가? 25도에서 상대 습도가 얼마야? 포화 수증기량이 20이제? 20분의 A에서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14.7. 이게 답이잖아. 그 다음 상대 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비교하래. 야, 일단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잘 봐봐. A하고 C는 뭐가 똑같아? 온도가 똑같지? 그럼 뭐가 똑같니? 포화 수증기량이 똑같지? 그럼 누가 습도가 높아야 돼? 현재 수증기량 많은 놈이 습도가 높아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일단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누가 높아야 돼? 습도가 A가 C보다 높아야 돼. 문제 없나? B, C를 비교하자. 둘은 뭐가 똑같니?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큰 놈은 습도가 낮아야 되고 포화 수증기량이 낮은 놈이 습도가 높아야 되지. 얘는 포화 수증기량이 15도에 해당하는 이거고 C는 25도에 해당하는 요거니까 B하고 C 중에 누가 습도가 높아야 돼? B가 누구보다? C보다 무조건 습도가 높아야 돼. 맞습니까? 근데 야, B는 포화고 A는 불포화 아이가? 맞지? B점에서의 습도는 몇 퍼센트일까? 100% 아이가? 현재 수증기량도 10.6이잖아. 포화 수증기량도 10.6이잖아. 근데 얘는 100은 아니지, A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B, 그렇지, A, C 이렇게 가는 거야. 일일이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알겠니? 그 다음 A, B, C에 해당하는 공기를 골라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같은 공기, 이게 바로 뭐야? 습도가 100%라는 얘기잖아. 바로 B잖아. 방금 했잖아. 상대 습도가 100%인 건 뭐야? 결국 B에 대한 설명이잖아.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
그럼 현재가 있을 점이라는 얘기잖아. 뭐야? 포화란 얘기 아니야? 뭐야? B. 그래. 됐어? 4번. 기온이 25도이고 5도에서 응결이 일어나는 공기. 얘들아, 5도에서 응결이 일어난다는 건 5도가 무슨 점이야? 있을 점. 5도가 있을 점이지. 한마디로 현재 수증기량이 5도에서 뭐란 얘기지? 포화 수증기량과 같은 거지. 습도를 구하래. 야, 그러면 일단 현재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25도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가 됩니까? 20. 이제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현재 수증기량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맞지? 현재 수증기량은 뭐랑 똑같노? 응결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똑같지? 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5.4니까 20분에 5.4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100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습도가 계산이 되죠. 몇 프로입니까? 야? 27%가 되겠네. 이게 4번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8번) 볼까요? 자,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하여 기온이 높았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겠죠. 그러면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이 습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분모에 있지? 그럼 습도하고 반비례하는 거 맞지? 많아지면 상대 습도는 뭐 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요? 9번. 야, 내가 하루 중에 뭐가 거의 일정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C가 뭘 의미하는 거야? 난 12시에 뭐가 제일 높지? 기온이 높지? 여기 기온이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온.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많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니까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습도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 10번. 맑은 날 기온은 4시에서 5시경 가장 낮고 오후 2에서 3시경 가장 높다. 이건 뭐 그래 보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뭐 근데 안 봐도 대략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얘들아 기온이 높다?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지 않냐? 습도는 낮아져야 되니까 틀렸잖아. 봐봐, 습도랑 기온이랑 반비례하잖아. 맑은 날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는 까닭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 즉 현재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얘기죠. 넘겨볼까요? 자, 구름 이야기 합시다. 자, 봅니다. 구름 생성 과정 봅시다. 얘들아,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자. 구름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냐? 그럼 구름은 수증기냐 물방울이냐? 보이면 물방울이지? 그러니까 구름은 있잖아. 사실 물방울이 모여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너희들 물방울이 모여 있는 걸 지상에서 보면은 안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물방울이 모여 있는 게 지상에 있지 않고 저 높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무거워져서 내려오면 비가 되거나 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구름이 우리가 이제 생기는 조건을 배울 건데 구름이 생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물이 저 높이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구름이 생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 수증기가 들어있는 공기가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상승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자 봐.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 공기가 상승하는 요인은 많아. 좀 이따 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건 공기가 상승을 해. 야,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배웠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많아지나 희박해지나? 희박해지면 압력은 커지나 작아지나?
야, 공기양이 작은데 공기가 막 세게 누르나? 공기양이 작으면 공기가 누르는 힘도 어떻게 돼야 돼? 약해져야지.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기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진다.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겠습니까? 압축되겠습니까? 팽창을 하겠죠. 왜?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런 거야. 야, 내가 내 몸의 부피를 팽창시키려면 살이 찌는 거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지. 왜냐면 이 부피를 팽창시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래서 알아두세요. 내가 내 부피를 팽창시키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물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내가 압축되면 부피가 작아지지?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는 뭐 하느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을 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서 뭘 할 것이다? 팽창을 할 것이다. 이 수증기들이. 그걸 뭐라고 불러주냐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말했잖아, 아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데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에 의해서 뭐 한다? 기온이 하강을 한다.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물은 수증기 상태거든. 온도가 막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에 도달하겠니? 이슬점에 도달할 거 아니야.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가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겠지? 그게 저 하늘 위에서 물방울이 모여 있으면 뭐다? 구름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공기가 상승을 하면 수증기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하는데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에서 팽창을 한다. 단열 팽창. 팽창하면 내가 팽창하는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기온은 낮아진다. 그럼 기온 낮아지면 이쯤 도달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지표에서 물로 바뀌었으면 안개가 될 텐데 저 위에 올라가서 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된다? 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구름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되겠니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 아이가? 공기가 뭐 할 조건? 상승할 조건. 그래서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하는 경우 줄 거 공기가 결국 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공기가 상승하려면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되지. 밀도가 작아야 되지. 부피가 큰 게 밀도가 작나? 부피가 작은 게 밀도가 작나? 부피가 클수록 부피가 분모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거든?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 위로 가거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간다고, 무거워서. 첫 번째, 지표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되면 공기가 뜨끈뜨끈해질 거 아이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 열기구 알지? 열기구 어떻게 하면 위로 뜨지? 열심히 가열하잖아. 왜? 뜨거워서 부피 팽창해서 뜰 수 있도록. 그 원리지. 두 번째,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반대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확 밀어 올려줄 때가 있거든. 좀 있으면 전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쨌건 그런 경우도 뭐 한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저기압이라는 건 낮을 젖자 아이가? 이 저기압은 얘들아 공기의 양이 어떻게 했어? 작거든. 그래서 기압이 낮거든. 그러면 저기압으로는 저기압이 공기양이 작으니까 공기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든단 말이야. 저기압 쪽으로 몰려들면서 공기가 뭐 하는 거야?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 구름이 많이 생기면 날씨가 흐리나 말라? 흐리지? 보통 일기예보 할 때 들어봐.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서 날씨가 맑겠습니다. 왜? 고기압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거든.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열받으면 뭐라 하노? 저기압이라 하지? 흐리잖아. 저기압 영향권에 들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많이 생기니까 날씨가 흐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공기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공기가 어떻게 상승하냐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도 다른 거야.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이제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구름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쟤는 위아래로 솟아있지. 얘는 좌우로 솟아있지. 아까 내가 구름이 생기는 게 공기가 뭐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상승한다고 했지. 야, 그 모양 봐봐. 어떤 게 더 공기 상승이 활발하겠노? 위로 확 솟아있는 거, 그지? 그래서 이런 구름을 뭐라고 하냐면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고, 저군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양옆으로 퍼져 있다는 건 위아래로 못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이걸 옆에서 층훈형 구름이라고 하고, 층훈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그러면 발이 얘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비를 내리겠고, 얘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좁은 지역에 비를 내리겠죠? 하지만 두꺼우니까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것이고요. 대신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겠죠. 그게 소나기죠.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니까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 그게 62쪽에 있는 내용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름이 어디 지역에 생기냐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집니다. 봅시다. 자, 먼저 얘들아, 두 가지인데 열대지방이나 저위도라는 건 적도지. 적도 근처. 적도 근처는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너희들 저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높은 거 알고 있지? 근데 보니까 구름에서 구름의 맨 상단부가 몇 도쯤 됩니까? 0도씨쯤 되지. 그러면 이 밑으로는 온도가 0도보다 높다는 얘기지. 근데 중위도나 고위도로 가면 춥거든요? 여기가 0도지. 그럼 일로 올라가면 0도보다 낮아질 거고, 내려오면 0도보다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중위도나 고위도에 있는 지방은 0도보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공존하고요. 저위도나 열대지방은 구름 자체가 0도보다 어떤 경우다? 높은 경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얼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에서 생기는 구름은 물방울들 있지? 이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거야. 그걸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병합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긴 구름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병합설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에서는 결국 뭐와 뭐가 합쳐지는 거다?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져서 구름이 되니까 그게 뭐가 된다? 비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얼음이 없으니까요, 뭐가 불가능한 겁니까? 눈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비는 따뜻한 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진짜 그렇다고 빗물이 따뜻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거든요. 온도가 낮아. 그럼 봐봐. 0도보다 낮은 데서는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겠지. 여기서는 물방울들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물방울에 의한 뭐가 존재할 겁니까? 수증기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야. 얼음 알갱이가 있는데 이 얼음 알갱이에 누가 달라붙는 거야? 수증기가 달라붙겠지. 물방울이 막 올라가긴 힘드니까. 올라간다면 수증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수증기가 얼음 만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얼음 되겠지. 그러니까 얼음 알갱이하고 수증기가 만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얼음 빙자를 써서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떨어지겠지?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되는 거야.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되겠어? 비가 되겠지. 그래서 빙정설에서는 뭐야? 눈도 내릴 수 있고 뭐도 내릴 수 있는 거야? 비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63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실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구름 생성 과정을 알아야겠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고,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기온이 하강한다. 이슬점 도달하면 수증기 연결되고 그 물방울이 저 위에 맺히면 구름이 된다. 이렇게 됐냐? 12번.
지금 보면 공기덩어리 상승해서 물방울이 구름되는 조건이죠. 자, A 지점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B 지점까지 갈 때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기온 낮아지면서 부피 팽창하고 단열 팽창을 하면 공기 온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왜 팽창한다고 했지?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서 팽창한다고 했잖아. 맞냐?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영향을 받아? 기온에 영향을 받는 거 맞냐? 높이 올라가면 얘들아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소.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 물으면 온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지. (13번) 자, 구름이 생성, 위에 적자, 공기 상승. 얘들아,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니 차가운 공기가 상승하니?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지? 1번에 지표면 일부가 강하게 가열돼야 상승을 하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따뜻한 공기가 뭐 해야 됩니까? 가벼운 게 상승을 해줘야지. 2번 상승. 공기가 산을 타고 어쨌든 올라가야죠. 맞나요? 야, 내가 아까 고기압이 되면 날씨가 맑은 이유가 뭐야? 공기가 하강하니까. 저기압이 돼야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걸 저기압이라 하거든. 그래서 공기가 뭐 해야 돼? 모여들어야 그 모여든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니. 됐습니까? 14번입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뭔가 책에는 그림이 잘 보이는데 여기 지금 보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건 얘기해주고 넘어가자. 저군형 그림입니다. 어떤 모양이지? 위아래로 발달되어 있는 모양이지. 그러면 이거는 공기의 상승이 뭐 할 때? 위아래니까 강할 때. 주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지. 됐나요? 15번. 자, 강수 이론은 두 가지 아이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0도보다 다 높지 온도가?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지는 병합설. 이거는 얼음 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는 빙정설. 자, 기억.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은 온도가 높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1번으로 가야 될 거고. 중위도나 고위도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병합설은 디귿. 빙정설은 리을. 차가운 비가 이거죠. 온도 낮은 경우. 뜨거운 비, 따뜻한 비가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된다. 됐냐? 숙제. 짱짱짱. 짱짱. 71쪽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되고요. 71쪽까지 다 풀려 있어야 되고요. 저 뒤에 시험 대비 문제 있지? 뭐 말하는지 알지? 시험 대비 문제는 몇 부쪽부터냐? 보자. 1단원은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시험 대비 교재 26쪽부터요. (42쪽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맞지? 많은 거 아니다. 일주일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두 번째 보는 거 아이가? 맞지? 여기까지.